그럼 2급지란 어떤 걸 2급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2급지라는 게 급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자의적인 거죠. 그죠? 그거에 뭐 정확히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1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1급지보다 또 입지도 조금 낮고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게 2급지라면 2급지보다 가격도 낮고 이제 입지도 좀 떨어지는 게 3급지겠죠.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상승과 하락의 타이밍이 조금 다르다라는 게 있어요. 1급지가 오른 다음에 2급지가 오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2급지와 3급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1급지의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오히려 그 강남의 1급지 핵심 메인 지역에 있는 그런 단지들이 이제 하락기 때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강남 대형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이제 경제 위기 때 42.7%까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5억대가 된다면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던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2급지는 로우 리스크인데 미들 리턴이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좀 적어요. 왜냐하면 실수장이기 때문이에요. 1급지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입지가 좋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게 좀 있지만 이제 2급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3급지 같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죠. 하지만 로우 리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급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눈 거고요. 1급지와 2급지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1급지와 2급지 사이 1급지가 될수록 조금 더 1급지의 속성을 많이 갖추고 있고 2급지가 될수록 좀 더 2급지의 속성이 많고 3급지일수록 더 그런 속성이 많이 발현되는 것 뿐이겠죠. 예. 그럼 가자님이 기준으로 2급지에서 1급지로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3급지에서 2급지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네. 아니 그렇죠. 근데 그거 정말 자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고요. 제 판단인데 아마 잠실부터는 그래도 1급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실 여의도 이 정도부터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묶여 있어서 그렇겠고 이제 거기 포텐을 생각한다면 여의도까지는 1급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2급지라고 봐도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동은 2급지 최상이죠. 사실 2급 목동을 2급지로 보는군요. 근데 목동이 기준이 사실 너무 높은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목동은 어떻게 보면 1급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차이기 때문에 목동 분들 저는 목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이제 왔어? 요즘 목동 재건축 난리예요. 난리예요. 목동 최고예요. 네, 난립니다. 아시죠? 아, 목동 너무 좋은 도시야. 어쨌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요즘 또 분위기도 좋으니까 또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동이. 그죠? 근데 목동과 잠실의 경우 목동이 더 비싸기도 하고 잠실이 더 비싸기도 해요. 근데 그냥 임의로 나눈 거고 2급지 최상인 목동과 1급지에서 제일 낮은 잠실의 경계선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다. 그냥 이런 경우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요 경계선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임의로 나눈 것 뿐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예. 근데 그렇게 지역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듣는 네네. 분들이 그렇죠, 1급지, 2급지 도대체 그게 물론 말씀해 주셔서 설명을 드려서 알겠지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을 상상하면서 그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아 이런 걸 1급지, 2급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시기가 좀 편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예, 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목동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시죠? 그렇죠.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왼쪽 마포,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 성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광진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용성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양천구나 동작이나 강동구 이렇게 상위의 2급지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좀 하위의 2급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변 주변에 있는 1급지가 아닌 거는 대부분 2급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비교적 강북쪽에 있지만 기름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가 잘 형성돼 있고 뉴타운으로 잘 살기 좋게 돼 있거든요. 이런 곳은 2급지는 2급지지만 비교적 이제 높지 않은 지역의 2급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으로 들리실까봐 임의로 나눈 거죠, 제가. 왜냐면 제 기준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은 다 1급지로 보이거든요. 자의적이니까 이게 네네네. 비교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렇게 기준을 좀 나누신다고 볼 것 같고 그렇다면 물론 실거주뿐만 아니라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좀 더 2급지를 더 중점적으로 더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2급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2021년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까지 사실 집값이 오를 건 아니었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아닌가요? 2017년도 그렇죠. 안 왔으면은 뭐 그렇죠. 엄청난 폭등이 있었어요. 폭등만 지금 78901 5년째거든요. 근데 이런 폭등이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한 투자처인 2급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 채만 들고 있어야 한다면 2급지보다 1급지가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를 대비한 2021년의 투자자라면 2급지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좋은 입지의 구축과 또 경기도 신도시의 쾌적한 신축, 요 두 가지 중에 그럼 선택을 한다면 뭐 내 집 마련 측면도 있을 것이고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상승장 때는 너도 나도 즐겁게 오르잖아요. 모두가 집주인들은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락장이 됐을 때 결국 떨어지는 거는 입지가 부족한 곳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쾌적하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많으면 거기서 실거주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대단지, 뭐 신도시 이런 곳들이 실거주는 더 좋겠지만,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입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의 구축은 결국은 신축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결국 서울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덩이가 없어요. 때려 부셔야 또 새로운 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축이 언젠가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신축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신축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구축일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신도시든 어디든 신축 아파트들은 현재 좋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입지가 부족하다면 그걸 버틸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신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입지의 구축은 다시 또 신축이 되고, 결국 그렇죠. 남는 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보고, 저희가 갈 때도 땅의 가치를 보고 실거주를 선택을 하셔도, 투자로 선택을 하셔도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새우깡 이야기 하시는데 저도 새우깡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새우깡 값이 떨어지겠냐라고들 많이 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다 100원이었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100원 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우깡이 지금 뭐 얼마죠? 1,몇백 원 하실 거예요. 1,200원? 뭐 이 그 정도 정도 할 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근데 새우깡 값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집값은 결국은 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월급도 조금씩은 오르고 최저임금도 조금씩은 오르고 모든 가치가 이제 오른다는 거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필연적으로 발행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동차는 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냐?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그래도 땅값이 오르긴 오르겠죠. 하지만 그 집을 시간이 지났을 때 반드시 재건축이 될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떨어지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여도. 네네, 그렇죠.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좀 다른 게, 서울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현재 집을 부술 수밖에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공터에 때려 지으면 되거든요. 빈 땅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이 아닌 경기도라 그래도 분당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인근이 다 산이에요. 산. 제가 이제 책에다 실어놨는데 인근이 다 산으로 뒤덮여 있어서 확장성이 없어요. 분당도 과천도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현재 집을 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고 공급 물량이 터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이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거기에 공급 물량이 터질 수가 없는 곳이라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지만, 땅덩이가 넓고 옆에 지을 공터가 많다면, 그런 곳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 집값이 오를까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담보할 수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집에 시간이 지나서 낡았을 때 새 집이 결국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집의 건축에 대한 감가상각은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건축물이 깔고 앉은 땅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땅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아파트를 사는 거지 땅이 아니라 건축물만 산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물만 사고 땅값은 뭐 다 국가 거다. 그럼 그걸 누가 사겠어요? 다 낡아서 폐기에 처분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땅의 가치다. 그래서 결국은 땅으로 귀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품보다는 확실히 입지가 더 중요하고 특히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을 먹지 않는 그런 단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또 요즘은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폭등농자가 있는가 하면 또 폭락론자들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집을 못 사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폭락론자들의 혹시 그런 유튜브 보셨나요? 아, 많이 봤습니다. 보면 어떠세요? 저도 봤는데 구독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폭락론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구독자 수도 많고 저도 한번 이제 한 편을 봤는데 와 어떻게나 그렇게 설명을 찰지게 잘하는지 아니, 일단 논리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폭락론자분들이 유튜버로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재밌거든. 너무 잘하시고 일단 재밌고 썸네일 보면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요. 핵폭탄 터지고 막 난리 나요. 막 여기저기 막 난리 나고 이제 다 죽었다, 막 망했다, 이제 쪽박 났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나도 뭐지? 탁 누르게 되고 들어보면 막 재밌게 막 영상도 막 깔끔하게 편집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야기도 뭐랄까 말을 되게 막 재밌게 해요. 근데 그런 걸 보시고 진짜로 그 자기의 그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집을 마련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말씀 한번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볼 때 좀 주의할 점이라던가. 일단 저는 폭락론자 여러분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락론 유튜버들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만 건 생각을 하셔야 좋은데 된다. 여기서 무슨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심하시거나 또는 팩트체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꾸준히 제 글이나 책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단지가 얼마까지 치고 나갈 거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폭락 유저들은 여기는 이제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딱 찍어줘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폭락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영상이 되게 다양한 자료도 많은데 그 자료는 많고 재미있는데 결론이 이상해요. 좋은 자료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락론자분들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느낌을 주잖아요. 맞아요. 왠지 위로가 되고 내가 집을 안 산 거에 대해서 안심이 돼. 그죠? 내가 집을 안 샀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제 말은 힐링을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건도 안 되고 집값 상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폭락 유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힐링을 하고 마음의 치유를 얻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읽으시고 재미있게 보시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능처럼 보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 프리드리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유명한 또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폭락론자들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반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폭락론자들 때문에 집을 못 사셨다면 지금이라도 팩트체크를 한번 하시고 과연 10년 주기설은 맞는가? 고독발, 헬리오발 집값이 하락이 있었는가?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었는가? 또는 금리 인상이 2017년도부터 다다다닥 치고 가는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IFRS9이나 뭐 바젤3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다닥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말들의 팩트체크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정 유저를 제가 뭐 디스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지만 거기서 특정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렇다면 자료 자체는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자료가 맞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결론으로 갔을 때 이 논리적 정확관계가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허매물이 사라졌잖아요.
허매물을 하면 이제 허위 매물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허위 거죠? 매물이 네. 등록이 되면 이제 중개사에 과태료를 때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없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폭락 유저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허매물 사라졌다. 이제 집값은 망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허매물이 사라지면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왜냐면 오르죠. 네. 왜?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는 당연히 손님을 좀 많이 끌기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매물도 내놓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원하는 가격에 내놓게 되면 그 가격만큼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허매물이라는 거의 속성을 보셔야 돼요. 허위 매물이 왜 생기는가? 왜 굳이 우리가 찐 매물이 아니라 허매물을 등록을 할까요? 공인중개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통이라도 전화를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호가를 떨굴까요? 올릴까요? 떨구겠죠. 시세보다 낮은 매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높은 물건이나 찐 매물들만 남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생각보다 우리 집 시세가 높네? 하면서 호가를 더 높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결국 허위 매물이 사라졌을 때 집값은 하방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상방 압력을 준다는 거죠. 임대차 3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 이루어지면 제가 책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계약 갱신을 했을 때 5%밖에 못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전세입자를 위한 법이고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시죠? 결국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분들이 유리해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제가 세입자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집주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분들은 전세금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입자분들 입장이 아닌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5%밖에 못 올린다면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당연히 2년이 아닌 4년치를 확 올리겠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게 한번 주면 계속 4년 동안 쓰니까 그 전에 내가 실입주를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그럼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이랑 전세입자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는 엄청난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갭 금액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투자하기 또 좋아진 거예요. 전세가가 높아지면 전세가율은 낮아지거든요. 그럼 결국 투자금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입자분들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더 싸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2년 뒤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득일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폭락 유저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먼저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지만 그 자료들이 정말 올바른 결론으로 가고 있는가, 상식적인 결론인가 라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폭락 유저들만 제가 너무 이렇게 디스를 하는 것 같은데 폭등론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 제가 막 무조건 오른다 그건 아니에요. 폭등론자들의 문제는 무조건 화폐 가치밖에 얘기 안 해요. 새우깡, 맨날 새우깡만 들고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값은 오른다. 근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장기 우상향의 관점에서 그래도 한 채는 가져가시고 다음 투자는 이제 타이밍도 조금 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지 무조건적으로 항상 오르는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시점에는 서울 아파트도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등론자,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되 단 팩트 체크하시고 논리적 정합관계가 맞는지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인지 실질적으로 그 말들이 맞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더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내 상황에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입장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이 없게 되면 집값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듯이 팩트 관계를 확실히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타이밍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나의 마인드겠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가정의 이제 의견 조율. 남편은 폭락론자고 와이프는 집을 한 채는 사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러면 관계가 참 힘들어지죠. 아, 이게 아주 미치는 건데. 집값 어? 변동에 예, 의해서 예, 그렇죠. 사이가 더 네, 화목이 왔다 변동성이 갔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한 명은 오른다, 한 명은 떨어진다 하면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이거 지금 그쵸, 5년 전에는 전세금을, 지금 5년 전에 살 수 있었던 점에 비해 지금은 전세금도 못 내거든요. 맞아요. 경기도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갈등이 나니까 집을 사시고 싶은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정 내의 의견 조율. 남편은 와이프를 조율하고 와이프분께서는 남편을 조율하고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해 놔야 이제 내가 집을 살려고 했을 때 바로 딱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그때는 시가 타이밍 싸움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좋은 물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떠 있질 않아요. 그럼 그 물건을 집어삼키기 위해, 그 물건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만큼의 공부를 미리 하고 가정 내에서의 어느 정도 상황 조율이 끝나야 돼요. 그게 픽스가 돼야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사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먼저 가정 내에 의견 조율이 끝나고 판단력, 실행력 두 가지만 갖추면 된다고 봅니다. 판단력은 미리 판단을 끝내시고 어느 정도 상황이 터졌을 때 급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끝내 놓으셔야죠. 가자님이 보시는 집값이 하락하는 신호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런 좀 징조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시장일까요? 그럼 언제까지 오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몇 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하방 경직성을 봐야 되는데 하방 경직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떤 집이 안 떨어지는가? 중요하잖아요. 관심 있으시잖아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